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이 무려 25조 원을 넘었다고 하죠. 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추월한 지 이미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규 투자자의 60% 이상이 2030 세대라고 할 만큼 이 젊은 층의 참여가 늘면서 코인 중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봐도 사정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이 KBS 생생토론에서는 2030 세대를 둘러싼 코인 광풍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블록체인연구교육원에서 임명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도 뭐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젊은 층 많이 접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 그 교육원에 수강하시는 학생들 네네. 구성 자체가 네, 20세에서 35세 미만이거든요. 네, 네, 제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불과 많아야 초기에는 이제 교육을 처음 받을 때는 한 20% 남짓 하다가 네, 네, 이제 교육이 완료될 때 되면 한 7, 80%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른데 제가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특강을 나가보면은 수도권과 지방 편차가 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방 같은 데는 예, 아직도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고, 예, 많이 낮습니다. 예. 어느 특정 대학에 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10%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큼 2030의 광풍은 네, 네, 실제 실감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네.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이 특히 좀 참여율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너무 과열됐다는 건 뭐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러나요? 뭐 한국 시장이 최고 뭐 미국과 비교해서 16%까지도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들이 돈도 없는데 정말 뛰어드는 게 맞느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먼저 좀 전에 코인 광풍에 대해서 네네. 제가 실물 경제랑 블록체인 경제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사실 이제 지금 시점으로 해서 1년 전에 네. 예를 들면 뭐 전기 자동차 관련된 테슬라 주식 네. 실제 조사해 보니까 한 대략 한 430% 올랐더라고요. 네. 1년 정도 비교. 1년 정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뭐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의약품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엄청 뛰었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네. 암호화폐가 일부가 네. 뭐 1000%니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는데 네. 저는 기술 내지는 블록체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자면은 네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림 하나가 네. NFT로 즉 대체 불가 토큰 형식을 해서 네. 무려 783억에 거래됐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디파이라는 탈중앙 금융을 해서 연수익률이 많게는 한 200%까지도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전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에 하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일면도 있지 않나 네.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내지는 그 어쨌든 해외 가격보다 네. 우리나라 가격이 커서 네네. 어떤 외환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혁신산업, 성장산업의 미래성을 본다면은 네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네. 실제 2017년 말 또 2018년 초에 네네.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높게 성장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때와 비교하면 낮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해외 시장 가격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에 20%까지 간 적이 있지만 대개 5%에서 1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김치 프리미엄이 문제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문제라고 보고요. 근데 그 시세 차익을 얻고자 실제 투자자들이 소위 그 재정거래 아비트라지라는 기법을 써서 하면은 그 해외 거래소가 있거나 또는 해외 통장 등 관련된 것들을 다 갖춰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또 예. 그러는 와중에
해외에서 알겠습니다. 보내면 그 와중에도 가치가 변동돼서 네, 네. 실질적으로 5% 10%에서는 김치 프레임 있더라도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성격은 아니고 다만 예, 20% 이상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뭐 한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보도를 했는데 30대 직장인들 비트코인 얼마나 하느냐, 한 40%가 한다. 그럼 돈을 땄느냐 물어봤더니 52%인가요? 52.5%인가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잃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요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의 내지는 네네. 비트코인의 가치 관련돼 네. 초점 말씀드리자면요. 그것과 이제 뭐 네네. 지금 현 시장 상황을 같이 이제 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기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그러니까 코인이나 토큰이 있던 없던 제가 아는 바는 블록체인이 대략 한 43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코인이나 토큰이 없는 거 10,000개 빼고 네. 한 42만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을 만든 게 대략 한 41만 개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줄여서 소위 코인마켓캡이라는 세계 그 암호화폐 시장에 등록된 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대략 9,500개 되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다미넌스가 네, 네. 즉 시장 점유율이 네, 네. 한 48%, 이더리움이 15% 차지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보면은 먼저 기술적으로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우리 다양한 암호 기술이라든가 뭐 탈중앙화, 그다음에 뭐 전자지갑, 전자서명 이런 제반 기술들이 융합해서 나온 거라 지금 나온 지 12년이 넘었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쓰여진 그 합의 알고리즘이 POW거든요. 네, 프로프워크라는 작업 증명 기술이 이렇게 1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 한 번도 네. 그 12년 동안 그 체인이 블록이 담겨져 있는 체인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초신뢰라는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비트코인이 먼저냐 블록체인이 먼저냐 당연히 블록이 먼저죠. 블록을 생성하면 거기엔 대상으로 코인을 주거든요. 그게 저희가- 비트코인이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네, 네. 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1월부터 당장 세금을 내게 생겼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세금을 거두려면 어떤 조치가 좀 선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투자자 보호 장치 관련해서요. 네, 네. 세금은 저는 뭐 소득이 생긴 데 대해서 네, 네. 누구나 다니까 국민이 내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그 세금의 비율, 네, 사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세금이 많잖아요. 네, 최고 네. 55%까지 내고 네, 네.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투자자 안전 그 보장도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특정 가상 자산이 등락을 인해서 손실을 봤을 때 그거를 이제 국가가 보호해달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구분을 크게 한 4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래부터 부실한 그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을 상장시킨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가상 거래소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거래소가 정보보호 장치를 이제 소홀히 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고객의 자산이 탈취당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보면요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 폭주 같은 거 네. 그런 현상 때에 중지가 돼가지고 손실을 입어서 청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킹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또 그게 그 사실이 또 거래소에 명백히 거래소 잘못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규제 내지는 네. 그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서 투자 보호 장치를 한 4가지 정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자면은 일단 요번에 그 특검법 나온 그 4가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줘. 엄격한 심사와 관리. 그다음에 그 거래소 내에도 강력한 정보 보호 체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자산을 상당 부분 이미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콜드 스토리지라 해서
실제 온라인에 그 저장하지 않고 오프라인에 저장을 하거든요. 이 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70%까지 해라고 권고 사항인데요. 그러면 해킹으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용약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걸 좀 더 체계하고 또 일부는 그런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손실이 발생됐을 때 어떤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보험금으로 대응하면은 그나마 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열 분위기를 좀 정상화시키고 뭐 산업도 육성시키면서 투자자도 보호하려면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법으로 따지면 관련 법들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 특근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네. 또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이 이 블록체인 내지는 암호화폐 관련 직결된 법들이고요. 그밖에 뭐 전자문서법, 개인정보법 등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법만 가지고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그런 건 네.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강풍 또 가상자산 거래 문제점, 투자자 보호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사물 인터넷이 이제 초연결이고 네, 인공지능이 초진용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초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등장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고 네, 네. 그리고 에스토니아나 그 스위스처럼 육성과 규제를 동시에 해서 네. 필요하면은 어떤 관련 산업은 육성돼서 우리가 경쟁력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 보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2030 세대들 코인 민심 달래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반발을 달래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논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은 그야말로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